11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고 박성호 회장의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박성호는 중견건설회사 대성건설의 창업주로 평생을 일에만 매진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다. 상주인 장남 박준수 52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아내 김미영 48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둘째 아들 박준호 49와 그의 아내 이선미 45, 그리고 박준수의 딸 박지연 25까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아버지 정말 갑자기 가셨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박성호 회장은 일주일 전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소 건강했던 터라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장례식 3일째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이 빈소에 모여 있을 때였다. 평소 아버지의 법률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 최진우 55가 나타났다. 유족 여러분,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발인 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변호사에게 모였다. 유언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공개될 줄은 몰랐다. 유언장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모든 가족이 참석한 상태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박성호 회장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다. 나 박성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은 후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상속한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비밀을 가장 먼저 폭로하는 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 단 그 비밀은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가족의 명예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어디선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준수가 중얼거렸다. 최 변호사는 계속 읽었다. 비밀 폭로는 내 사후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잠깐,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건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필적 감정을 받았고 공증도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박성호 회장의 재산은 대성건설 지분과 부동산, 현금을 합쳐 약 500억 원에 달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시험하시다니.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비밀을 폭로하되 서로를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가족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고인의 의지였습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남기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족이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박성호 회장 생전에도 가족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 준수와 준호는 회사 경영권을 두고 은근한 갈등이 있었고 며느리들 사이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않았다. 일주일이라. 선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동자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50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가족의 비밀을 폭로해야 한다는 조건은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날 밤 준수는 미영과 함께 거실에 앉아 유언장 내용을 다시 곱씹고 있었다. 여보, 정말 이상해.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을까?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 아버지 나름대로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그러신 건 아닐까? 항상 진실된 가족이 되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준수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에게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선미 언니는 어떨까?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미영이 말했다. 같은 시각 준호네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여보, 우리한테 뭔가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준호가 선미에게 물었다.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별거 없을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선미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그것도 가족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받고 있던 수상한 메시지들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듯한 내용들이었다. 너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연락해. 지연은 손을 떨었다. 설마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건 아니겠지? 일주일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그리고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500억 원이라는 거금과 가족의 평화 사이에서 과연 누가 먼저 손을 들 것인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바깥을 감싸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째, 바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된 후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선미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열려 있었다. 사진들과 문서들, 그리고 녹음 파일들까지.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500억.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선미에게는 김미영에 대한 결정적인 비밀이 있었다. 그것도 박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킬 만한 스캔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가족들에게 긴급히 모이자고 연락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서. 무슨 일이에요, 선미 씨? 준수가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선미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죄송하지만 아버님의 유언장 조건에 따라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언니에 대한 얘기예요. 선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언니가 지난 2년간 불륜을 저질러 왔어요. 그것도 지연이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선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수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선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에는 미영이 한 남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있었다. 날짜는 최근 몇 개월간의 것들이었다. 이건 어떻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있어요. 선미가 냉정하게 말하며 다른 파일을 열었다.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에요. 언니가 정현우 선생님과 주고받은. 화면에는 노골적인 내용의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미영과 정현우라는 이름으로 된 대화들이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 선생님과?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이 자식아. 준수가 벌떡 일어나 미영에게 소리쳤다. 정말이야? 정말로 나를 배신한 거야? 여보. 설명할게. 미영이 울면서 말했다. 설명?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준수의 목소리가 장례식장만큼 차갑게 변했다. 선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건 언니가 정 선생님과 만날 때 주고받은 돈 거래 내역이에요. 언니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그 사람한테 준 거죠. 뭐라고? 준호가 놀라며 말했다. 총 3억 원 정도예요. 대성건설 비자금 계좌에서 빼낸 거죠. 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이었다. 언니, 왜 이런 짓을? 준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현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준수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리워했던 20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 지연이는 뭐고? 준수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선미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다. 언니가 정 선생님과 주말마다 만났던 펜션 예약 내역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여행 간 제주도 항공권 예약. 증거는 확실했다. 사진, 문자,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선미, 넌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준수가 물었다. 1년 전부터요.
우연히 언니를 따라가게 됐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유언장 때문에 이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호가 아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여보, 넌 왜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선미는 잠시 당황했다. 그럴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 일에 제가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선미는 언젠가 이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이 엄마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영은 계속 울기만 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미가 증거와 함께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유언장 조건에 따라 신고합니다. 김미영의 불륜과 횡령 사실을 폭로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화로 알려왔다. 그날 밤 박가는 완전히 무너졌다. 준수는 미영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지연이는 엄마와 말도 섞지 않았다. 하지만 선미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500억을 얻기 위해 가족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다. 자신에게도 감춰진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 순간 선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이제 내 차례야. 준비됐니?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유언장 함정의 두 번째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짜 흑막은 과연 누구일까? 미영의 불륜과 횡령 사실이 폭로된 지 하루가 지났다. 박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준수는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고 지연이는 학교도 가지 않은 채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호에게 위기가 닥쳤다. 준호야, 나와봐. 준수가 준호를 서재로 불렀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냉정했다. 형, 괜찮아요? 많이 드셨네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내가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훔치고. 준수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너 말이야. 네? 어제 회사 격리부에서 전화 왔어. 내가 몰래 빼낸 돈이 있다면서.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3개월 전부터 회사 운영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대. 처음엔 미영이가 빼간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 4명의로 된 계좌로도 돈이 나갔더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들킬 줄 몰랐는데. 얼마야? 준수가 차갑게 물었다. 형, 얼마냐고. 15억 정도. 준수가 소리쳤다. 15억? 15억을 뭐 했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업에. 제가 따로 하는 사업에 투자했어요. 무슨 사업? 부동산.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친구가 확실한 투자처라고 해서. 미쳤구나 정말. 회사 돈을 몰래 빼서 투자를? 사실 준호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절반만 사실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졌다. 박준호, 나와. 돈 갚으라고.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로 나왔다. 누구예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안 돼.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뒤에는 더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박준호 씨죠? 저희 진흥사에서 나왔습니다. 진흥사. 소문으로만 들었던 대부업체였다. 그것도 합법적인 곳이 아닌.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준수가 나섰다. 박준호 씨가 저희한테 빌린 돈이 있거든요. 원금 8억에 이자까지 하면 지금 12억 정도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선미가 비명을 질렀다. 12억?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3개월 전에 갚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시네요.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준호가 애원했다. 시간?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어서 갚든지 아니면.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준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자식아, 8억을 어디서 빌렸어? 사채업자가 대신 대답했다. 처음엔 2억이었어요. 그런데 못 갚으니까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지금은 원금만 8억이 됐죠. 2억을 뭐에 썼길래? 이때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설마 도박? 준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도박이야? 정말 도박에 쓴 거야? 준수가 소리쳤다. 처음엔 확실한 거라고 했어요. 친구가 내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친구? 누구? 김대수. 고등학교 동창인데 카지노 관련 일을 해요. 마카오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준호는 지난 1년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처음엔 조금씩 땄지만 나중에는 큰 돈을 잃었다. 그래서 사채를 빌려 만회하려 했지만 더 큰 손실만 보았다. 그래서 회사 돈까지 손댄 거구나. 준수가 허탈하게 말했다. 사채업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자, 이제 결정하세요. 오늘 안에 12억을 갚든지 아니면 담보를 잡든지. 담보? 이 집이면 되겠네요. 시세가 20억 정도 되니까. 안 돼요. 선미가 소리쳤다. 이 집은 우리가 살 곳이에요. 그때 지연이가 나타났다. 며칠간 방에만 있던 그녀가 거실로 내려온 것이다. 삼촌. 정말이에요? 도박 때문에 이런 일이? 준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조카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미영의 사건에 이어 이번엔 준호의 도박과 사채 문제까지. 이제 어떻게 해? 준수가 중얼거렸다. 회사는 망할 것 같고 집까지 뺏길 판이네. 선미가 갑자기 말했다. 500억. 아버님 유산 500억이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언니 건으로 제가 1등이니까.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 회사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그때 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네. 네. 뭐라고요? 통화를 마친 준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뭔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다고 연락 왔어. 우리 재정 상태를 조사했는데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럼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야. 운영자금이 없으면 한 달도 못 버텨.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때 선미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선미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준호의 도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것도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카드였다. 여보, 사실 저도 준호 형 일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형이 도박하는 거, 사채 쓰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증거도 있고요. 준호가 화를 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버님 유언장 때문이에요. 이것도 비밀 폭로에 해당하니까. 선미는 벌써 두 번째 비밀을 폭로한 셈이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500억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들이 남아 있었다. 지연이의 출생 비밀 그리고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선미가 준호의 도박과 사채 문제까지 폭로한 지 이틀이 지났다. 박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미영은 집을 나가 친정에 머물고 있었고 준호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다. 지연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엄마의 불륜, 삼촌의 도박. 이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버지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몰랐다. 자신에게도 폭로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지연이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박지연 씨죠? 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정현우입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정현우.
엄마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정현우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당신에 대한,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대한. 전 들을 게 없어요. 지연이가 일어서려 했다. 당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나요? 지연이의 몸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박준수 씨는 당신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도서관이 조용해서 정현우의 말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지연이는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정현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예요. 3년 전에 몰래 검사한 거죠. 3년 전에요? 네. 미영 씨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옛날 일들이 궁금해졌거든요. 봉투 안에는 정식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있었다. 부권 확률 99.97%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당신이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에 다쳤던 거 기억하나요? 그때 병원에서 피 검사했을 때 제가 몰래. 지연이는 그때를 기억했다.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쳐 병원에 갔던 일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었던 정현우가 함께 따라왔던 것도. 그때 혈액 샘플을 따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제 것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죠. 지연이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정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영 씨와 제가 대학 시절에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집안 반대로 헤어져야 했어요. 미영 씨는 곧바로 박준수 씨와 결혼했고, 그럼 당신은 미영 씨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생긴 아이예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지연이는 자신이 불륜의 산물이 아니라 엄마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확신이 서더라고요. 지연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엄마의 불륜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은 거였던 건가?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언장 때문이에요. 선미 씨가 미영 씨를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때 지연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인 준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지연아, 어디야? 집에 좀 와봐. 급한 일 있어. 네. 지금 갈게요. 정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지연아.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서. 하지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지연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봤다. 준수, 선미 그리고 변호사 최진우까지 와 있었다. 왜 변호사님까지? 최 변호사가 말했다. 지연 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당신의 출생에 대한. 혹시 정현우 씨를 만났나요? 지연이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선미가 나섰다. 지연아, 사실 이모가 알고 있었어. 내가 준수 삼촌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를 정현우가 보여줬을 거야.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준수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지연이가 정말. 내 친아버지는 정현우예요. 언니가 결혼 직전에 정현우와 만나서 생긴 아이죠. 모든 것이 드러났다. 지연이는 울면서 소리쳤다. 왜 이런 걸 숨기고 사셨어요? 저는 25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선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지연아, 내가 받고 있던 장학금. 그것도 정현우가 몰래 지원한 거야. 대학교 4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장학금도요? 정현우가 자신의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익명으로 지원한 거지. 지연이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의 정체성, 가족관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이것도 유언장 조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가족 비밀입니다. 선미 씨가 신고하셨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선미는 이제 세 번째 비밀까지 폭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보다 죄책감이 더 컸다. 그날 밤 지연이는 정현우를 만나기로 했다. 진짜 아버지와의 첫 대화였다. 아빠.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보는 것이었다. 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25년 만에 딸한테 아빠 소리를 듣네. 하지만 행복한 상봉도 잠시였다. 이 모든 것이 500억이라는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파괴 게임의 일부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비밀들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과연 박성호 회장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선미가 세 번의 폭로를 마친 지 하루가 지났다. 박가는 이제 완전히 해체 직전이었다. 미영의 불륜, 준호의 도박, 지연이의 출생 비밀까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최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김영식 변호사입니다. 박성호 회장님의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진우 변호사는 놀랐다. 또 다른 대리인이요? 그런 분이 있었나요? 네, 고인께서 비밀리에 저와도 업무를 보셨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1시간 후 김영식 변호사가 박가를 찾아왔다. 50대 후반의 중후한 인상이었다. 유족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준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충격받을 힘도 없는데.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데 이미 최 변호사님이 읽어드린 것과는 다른 유언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최진우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저에게만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어요.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인께서는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로. 무슨 말씀인가요? 김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다. 박성호 회장님은 3년 전부터 가족들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가족들을 조사하게 하셨어요. 사설 탐정을요? 네. 그 결과 미영 씨의 불륜, 준호 씨의 도박, 그리고 지연 씨의 출생 비밀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럼 최 변호사님이 읽어주신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정확히는 시험용 유언장이죠. 최진우 변호사가 화를 냈다. 그럴 리 없어요.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거라고. 맞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꺼냈다. 박성호 회장의 친필이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진짜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이 숨을 죽였다. 나 박성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첫째, 대성건설 지분 51%는 박준수에게 상속한다. 둘째, 현금 100억 원은 박준호에게 상속한다. 셋째, 부동산 일체는 김미영에게 상속한다. 넷째, 나머지 현금과 주식은 박지연에게 상속한다. 평범한 상속 내용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있었다. 단, 이 상속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유효하다. 가족들이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이 진정한 가족애에서 나온 것일 때만 상속을 인정한다. 무슨 뜻이에요? 선미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고인께서는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돈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서로를 걱정하는지.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모든 것이 고인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 위한. 준수가 분노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고통은 뭐예요? 아버지의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다. 시험이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이때 선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벌써 모든 게 망가졌는데? 선미 씨, 제가 지금까지 폭로한 것들 전부 500억 때문이었어요. 가족에 그런 거 없었어요. 선미의 고백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만 생각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상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군요. 뭐라고요? 진정한 가족애가 아니라 돈 욕심으로 행동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모든 재산은 고아원과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500억이 모두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바로 정현우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네요. 정현우 씨? 여기 왜? 준수가 물었다. 정현우가 김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저도 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뭐라고요? 박성호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미영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라고.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정현우와 미영의 재회도 지연이의 출생 비밀 폭로도 모든 것이 박성호 회장의 계획이었다. 그럼 엄마와 정현우 아저씨 사이는? 지연이가 떨리며 물었다. 진짜였어요. 사랑도 당신이 제 딸이라는 것도 모두 진실이에요. 다만 회장님이 그것을 이용하신 거죠. 복잡한 진실이었다. 감정은 진짜였지만 상황은 조작되었다. 선미가 절망하며 말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모두 실패한 거네요. 500억은 다 날아가고. 김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박성호 회장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식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양자 입양 신고서입니다. 양자요? 준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박성호 회장님께서 3년 전에 비밀리에 한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할아버지가 비밀 양자가 있다는 것인가?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준호가 물었다. 곧 오실 겁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긴장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박민수요? 준수가 되물었다. 네. 박성호 할아버지. 양자입니다. 가족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히 낯선 얼굴이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민수 씨는 원래 희망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박성호 회장님이 그 고아원에 후원을 하시면서 알게 되신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18살 때부터 돌봐주셨어요. 대학교 학비도 생활비도 모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미가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민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한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박성호 회장의 지원 덕분이었다. 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민수 씨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수야, 내가 너를 양자로 맞은 건 혈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이다.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이제 내게 큰 책임을 맡기려 한다. 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때 제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요? 지연이가 물었다. 네.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유언장을 꺼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세 번째 유언장이었다. 가족들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박성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만든 시험으로 가족들이 많이 상처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다. 유언장은 계속되었다. 내 재산의 절반인 250억은 민수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250억은 가족들이 나누되 조건이 있다. 또 조건이에요? 선미가 지쳤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민수가 인정하는 가족에게만 상속한다. 민수가 보기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이 250억의 분배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런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민수야, 준수가 다가가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를 믿으셨으니까 이런 부탁을 하신 거야. 그때 민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사실 할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한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화면에 박성호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살아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내가 이런 복잡한 시험을 만든 이유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했다. 준수는 회사 일만 생각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고 미영이는 과거에 얽매여 불행했다. 가족들은 숨죽여 들었다. 준호는 도박에 빠져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선미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다. 지연이만은 순수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박성호 회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가족이 되길 바란다. 민수가 그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영상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가족이 되려고 한다면 제가 받은 250억도 모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즉 조건을 충족하면 500억을 모두 가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과연 이미 깨져버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수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준수가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가 할아버지 뜻에 맞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수는 모든 가족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민수가 나타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바깥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500억의 상속을 둘러싼 진실이 모두 밝혀졌지만 이미 터진 가족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준수는 여전히 미영과 말을 섞지 않았고 미영은 친정집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준호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고 선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민수가 준수를 찾아왔다. 형. 아니, 준수 형님? 그냥 형이라고 해.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준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형님, 할아버지의 뜻대로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글쎄, 너도 봤잖아.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상주의자셨어. 돈 때문에 깨진 가족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선미가 들어왔다. 며칠간 거의 잠을 못 잔 듯 말이 아니었다. 민수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요. 선미 누나, 저는 처음부터 돈만 생각했어요. 가족애고 뭐고 없었어요. 500억만 생각하고. 선미가 울면서 고백했다. 미영 언니의 비밀도 준호 형의 도박도 지연이의 출생 비밀도 모두 아버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폭로한 거예요.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라도 뉘우치고 계시잖아요. 뉘우친다고 달라질까요? 이미 가족은 다 망가졌어요. 그때 지연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왔다.
며칠간 정현우와 시간을 보내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민수 오빠. 지연이는 민수를 오빠라고 불렀다. 이제 법적으로는 남매가 된 셈이니까. 지연아, 어떻게 지내? 힘들어요. 아빠도 아빠가 아니고 엄마는 집에도 안 오고.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요. 민수가 지연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았다. 오후에 준호가 몰래 집에 들렀다.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민수야, 너 때문에 미안해. 형,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서 우리 가족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니. 준호는 도박으로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도박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형도 이제부터라도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새로 시작? 12억 빚에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준호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민수야,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사채업자들이 또 온 것이었다. 박준호, 어디 숨었어? 준호가 창밖을 보더니 창백해졌다. 또 왔네. 민수가 나섰다. 제가 나가볼게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민수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박준호 있어? 지금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사채업자 두목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 누구야?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대신 갚을 수 있어? 얼마나 빚진 건가요? 12억이야. 이자까지 포함해서.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일주일? 너 돈 있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수군거렸다. 진짜로? 네. 일주일 후에 전액 갚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채업자들이 물러갔다. 민수의 당당한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돈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야, 너 정말 돈이 있어? 할아버지께서 주신 250억이 있잖아요. 그걸로 내 빚을 갚겠다고. 형도 가족이니까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돈은 내 거야. 내 빚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민수는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미영도 친정에서 불러와서 모든 가족이 모였다. 할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준수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이 울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선미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돈 욕심 때문에. 지연이가 소리쳤다. 다 소용없어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민수는 절망적이었다. 할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가족들은 서로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정말 화해할 수 없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경찰차였다. 박준호 씨 계신가요? 횡령 혐의로 수사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가족 해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민수는 할아버지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과연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을까? 경찰이 준호를 연행해 간 후 박가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준호, 이혼을 요구하는 준수, 집에서 나가버린 미영, 그리고 모든 것에 절망한 지연이. 민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 없었어요. 그때 김영식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1시간 후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김 변호사가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만 열어보라고 하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우리 가족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겠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민수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박성호 회장의 영상이 나타났다. 민수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가족들아. 회장은 병실에서 촬영한 듯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며칠의 모습인 것 같았다. 내가 만든 유언장 시험이 너무 가혹했나 보구나.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결국 헤어지게 됐다니. 박성호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것도 내 계획의 일부였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지금부터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래. 지금까지는 모두 거짓 시험이었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유언장이 있다는 건가? 박성호 회장이 계속 말했다. 내 진짜 뜻은 이거야. 500억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또 조건인가요? 가족들이 돈을 포기하고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내가 비밀리에 모아둔 또 다른 재산을 주겠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는 공개된 재산 외에도 해외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계셨어요. 총 300억 정도. 300억이요? 네. 하지만 이건 가족들이 진정으로 화해했을 때만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박성호 회장의 영상이 계속되었다. 즉,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화해한다면 그때 진짜 상속을 해주겠다는 뜻이야. 민수는 이제 이해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되 절대 돈 때문에 화해하려 하지 말라고 해라.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온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다. 준호도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영상을 보여주자 가족들은 모두 놀랐다. 또 다른 재산이 있다고? 준수가 물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화해했을 때만. 선미가 쓰게 웃었다. 또 돈 얘기네요. 결국은 돈으로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돈 없이도 화해하길 원하세요. 그럼 그 300억은 안 받는다는 거야? 준호가 물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화해한다면 받고 아니라면 그것도 기부하자고 하셨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다. 이제 정말 지쳤어요. 돈 얘기는 그만해요. 그때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나부터 진짜 사과할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준수야. 20년간 거짓말로 살아서 미안해. 정현우와의 일도 지연이 아빠가 다르다는 것도 모든 걸 숨기고 살아서 미안해. 미영이 무릎을 꿇었다. 돈 때문이 아니야. 정말로 미안해서 사과하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영아, 나도 미안해. 너만 탓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부부가 20년 만에 진짜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선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족들을 해쳤어요. 준호가 머리를 숙였다. 내가 제일 잘못했어. 도박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형. 준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연이도 정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진짜 아빠도 고마워요. 25년간 저를 돌봐주신 준수 아빠도 낳아주신 정현우 아빠도 모두 제 아빠예요.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화해하고 있었다. 민수가 감동받아 말했다. 할아버지. 가족들이 진짜로 화해했어요. 그 순간 김 변호사가 나타났다.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조건을 충족하셨네요.
정말 300억을 주시는 거예요? 선미가 물었다. 아니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반전이 있거든요. 또 반전이요? 300억도 거짓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신 건 가족의 화해였거든요. 가족들은 놀랐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결국 우리는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네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진짜 선물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할아버지께서 진짜로 남기신 건 이거예요. 대성건설을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운영하라는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회사 빚도 모두 정리해 두셨고요. 500억은 기부되었지만 회사와 가족은 되찾았다. 민수가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구나. 6개월 후 박가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준수와 미영은 다시 신혼처럼 지내고 있었고 준호는 도박을 끊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선미는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연이는 2명의 아버지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진짜 가족의 막내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박성호 회장의 유언장 함정은 결국 가족들에게 진짜 선물을 안겨준 셈이었다.